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니까요. 2010년에는 14위 정도 됐었거든요. 2018년에는 7위로 올라가더니 작년 말에는 3위까지 증가했습니다. 스위스가 128%, 호주는 112%, 우리나라는 105%로 당당하게 3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면요, GDP 대비 증가율을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40%에서 50% 정도 됐었는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60%, 그리고 2014년에 80%를 찍더니 드디어 코로나 당시에 10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2011년, 2016년,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대부분 낮아지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늘긴 했네요. 중국보다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하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규모가 71조 원 수준이었다면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115조 원 수준으로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무려 18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은에서 강조했던 것은 부자일수록 돈을 많이 빌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은 이쪽으로 갈수록 부자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난하신 분들 중에서는 20에서 30% 정도만 부채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인 분들은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70% 이상이 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비율 대비 대출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따져봐도 5분위,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인데 반해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니까, 야,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맞지만 돈 버는 것 대비로도 대출을 더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가계대출 문제란 얘기는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계대출을 해주는 공급자인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야, 가계대출이 돈 벌기 제일 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돈을 빌리는 가게 입장에서는 집 사야 돼, 혹은 전세 대출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규제는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준 걸 보니까요, 1997년 IMF 이후로 가계의 비중이 기업의 비중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업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아니, 왜 저기 삼성전자님, 하이닉스님 왜 은행에서 돈 안 빌려요? 라고 하니까, 딴 데도 많아. 딱 그 은행까지 갈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1990년대에는 그나마 대기업의 비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은 아예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하든 아니면 회사채 발행을 하든지 하는 거지, 은행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작년에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요, 야, 세상에 하이닉스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거든요.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래요. 은행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자를 빼면은 돈을 못 법니다. 총 수익, 은행이 버는 돈에 비해서 이자로 돈 버는 비중이 얼마나 되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90%에 육박하니까 은행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장사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돈을 안 빌려가요. 그럼 답은 하나죠. 가게한테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게한테 빌려주는 게 이득입니다. 이자를 내는 거에서 돈 떼먹일 확률도 낮다 보니까 기업에다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도 좋아요. 야, 기업은 어차피 돈 안 빌려가면 되잖아. 거기 가지 말고 개인들한테 빌려줘. 가계부채 열심히 늘리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은행을 규제할 때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마. 위험한 데다 대출해주면 너 가중치 더 많이 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위험 가중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업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70%가 넘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20%밖에 안 돼요. 은행 입장에서 우리는 이자 장사를 꼭 해야 되는데요. 기업은 대출을 안 받아가요. 게다가 가게한테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데다가 정부도 그렇게 하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계부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가게야 돈 좀 더 빌려갈래?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대출 금리에 비해서 전월세 전환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전세대금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은 2014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계부채 이야기하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뭔가 뻥 터져버릴 것 같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X축이 소득이고요. Y축이 대출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은 안 빌려줘 라는 게 될 거고요. 이 돈 못 버는 사람들조차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LTV로 따져서 봤을 때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LTV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크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계부채 아무 문제 없다는 거냐? 그렇진 않은데요.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2023년에 최근에 나온 논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교역제 부분의 신용 확대라는 얘기는 저 이거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다 수출할게요 라는 그런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저 집 사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즉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논문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는 이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지목했습니다. 순자산 증감 돈 얼마나 많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채를 들고 있는 쪽이 부채가 없는 쪽에 비해서 자산 증가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벌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이 될 텐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가게한테 대출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환경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요. 야, 가게에다 대출하면은 너 위험한데 대출한 걸로 친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가게에다가만 대출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LTV를 수준별로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LTV가 높을수록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보다 확대한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전성을 고려한 통화 정책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영어로는 Prudential Monetary Policy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내가 물가가 높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나요? 어쨌든 가계부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보고서이니까요. 제가 한국은행 보고서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10시간보다 훨씬 지난 2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올려드려 투자를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쉽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밑에 있는 댓글을 활용해서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신청 안 하면 손해라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